예, 안녕하세요. 로마인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지난 5개년 동안 기출문제 현황, 그리고 형법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총 5년 동안 6문제가 이제 형법 파트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3문제가 범죄 성립 요건, 그리고, 형법 자체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법의 기초, 법의 기초 영역,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영역으로 통틀어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2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녹화한 강의로 보면 5문제가 출제된 셈입니다. 형법에 있어서 임용고시 형법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죄 성립 요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던 그 범죄 성립 요건이고,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풀이를 할 죄형법정주의 영역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꼭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시로 기출 문제로 풀 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2018년도 전공 B 5번 문제고, 이것과 유사한 개념의 문제가 이제 2015년에 전공 A 10번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018년도 전공 B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의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기억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니은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일단 공통으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괄호안에 그 니은이 형법에서 금지되는 사유, 그리고 반대로 사법에서 허용되는 사유, 이걸 각각 하나씩 서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4점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에 비해서 배점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사회 법 영역 파트의 공통된 경향을 보면 대체로 한 절반 이상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만 봤을 때 절반 이상의 문제들이 주로 이제 개념을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로 이제 그 개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간단한, 지금처럼 지금이 정답은 이제 유추 해석에 관련한 건데, 유추 해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서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근로기준법, 그 사회법 영역에서 근로기준법 영역을 보면 여태까지 이제 사회법 영역은 여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 전부 다 근로기준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답안이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특정한 용어,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그냥 단순하게 기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그리고 이제 다음 본인들이 이제 치르게 될 시험을 준비하실 때 법 영역에서는 일단 법조문, 관련 법조문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법조문은 다 못 외웁니다. 법조문을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하러 외웁니까? 그러니까 다만 핵심 단어들,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된다 하는 단어들은 꼭 이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또 외우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일반사회 법 영역에 있는 중요 법령들에서 그 중에서도 가급적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은 조항들을 따로 이렇게 추려서 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실 분들에게 이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법령 요약집에 더해서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이제 이 문제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죄형법정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죄형법정지가 어떤 개념이지? 이건 뭐 일단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이렇게 등장한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 파생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파생 원칙을 알고 있는지, 이 5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이제 이 파생 원칙 5개, 이 5개를 일단 아셔야겠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세부 원칙들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지금처럼 뭐 형법의 태도하고 민법의 태도, 그러니까 사법 영역에서 왜 유추 해석을 허용을 하고 형법에서는 왜 금지하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아는 게 이게 3번째 단계입니다. 이 3개를 다 이제 완벽하게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학습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심화로 가신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관련된 뭐 판례라든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뭐 헌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헌법상의 규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법과 이 원칙과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심화 단계의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답안을 다시 이제 작성을 할 때, 기억은 당연히 이제 죄형법정지가 쓰시면 되겠고, 니은은 이제 유추 해석에 관한, 유추 해석 금지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추 해석은 왜 형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가? 답안을 쓰실 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카페에 가보면 이제 이런 기입형 문제들은 다들 웬만큼 쓰십니다. 근데 약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서 어려워 하시냐면, 여기에 대한 서술을 하실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많이 어려워 하세요. 근데 법은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뭐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법은 이런 개념 정의를 할 때 되게 확실한 일단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법령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말하는 무엇은, 무슨 용어는 어떤 것을 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뭐 뜻한다, 뭐 대가를 근로하고 대가를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법령 자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뭐 이 유추 해석은 형법이나 뭐 민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유추 해석을 어떻게 뭐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중에서도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들이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뭐 이게 가장 이제 서술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판결문인데, 형법에서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나온 참조할 만한 답안 서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을 보면, 민법은 좀 민법 1조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민법에 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문이 뜻하는 원칙이 뭐냐? 민법에서 이 모든 사인 간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다 법률로서 규정할 수 없다고 제일 서두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서 답안을 쓰실 때 유추 해석과 관련해서 민법의 태도를 어떻게 쓰시냐면, 사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 사법에서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를 법률이 모두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추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이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일단 죄형법정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들 이 5가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특히 이제 유추 해석과 관련된 해석과 사법, 다른 법, 민법 영역에서 유추 해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그 차이점, 이 3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지난 5년 동안 총 3번의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또 형법이라는 법 과목의 특성상 형법은 이제 형법 총칙, 뭐 형법 강론,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다음에 뭐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법 총칙, 형법 총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 자체는 굉장히 책도 두껍고 범위도 많지만 막상 이렇게 추려보면 나올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형법 강론의 영역은, 형법 강론은 이제 각 죄들, 뭐 살인죄, 뭐 절도죄, 그리고 내란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법익들, 신체적 법익, 재산적 법익, 사회적 법익,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막상 형법 강론에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형법 강론에서 문제가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 임용고시의 특성상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지만, 임용고시 법과목의 특성은 해당 개념을, 법률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일반 다른 시험들,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런 쪽의 시험들처럼 판례의 태도 변화, 학설의 대립,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해당 형법 과목에만 또 굉장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일반사회 법 과목이 되게 다양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개 단일 과목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또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포인트는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원칙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성립 요건 같은 경우에는 형법 총론 파트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형법이라는 게 범죄가 성립됐으니까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럼 범죄가 왜 성립됐는지, 그 성립 요건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문제나 출제된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 영역에서는 앞으로 1, 2년 사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올 것 같냐고 예측을 해보면, 이 위법성 조각사유, 이게 한 가지 파트고, 책임 조각사유, 이게 2가지 파트가 될 겁니다. 이 구성요건 해당성 파트는 나오기가 좀 나올 확률이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뭘 어떻게 기재를 하라는 식의,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는 식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 풀어서 이렇게 뭘 쓸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면 법조문에 이걸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설로 들어가면 막 되게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이론도 많지만, 거칠게 생각을 이해를 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법조문에 이걸 처벌한다는 게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위법성하고 책임은 쓸 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문제 내기 굉장히 좋죠.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고시 합격을 하시고 나서 학교에 가셔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아니면 수능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파트가 문제 내기도 좋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한 이론이라면 그럼 확률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형법을 공부하려면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 3개의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2015년도 전공 B 3번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뭐 이따가 이제 그 문제를 읽다 보면 읽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이제 읽어볼게요. 다음 사실관계에서 갑의 강도죄, 을의 폭행죄, 병의 감금죄, 정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각각 그 이유와 함께 범죄 성립 요건 중 무엇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서술하시오.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문은 아들 갑 12세, 아들 갑과 단 둘이 살고 있던 A는 아마 부모가 되겠죠. 맹장염에 걸렸으나 수술비가 없었다. 치료비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던 갑은 돈가방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는 을 60세, 을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 을은 갑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을 폭행하였다. 을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갑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병 30세, 병이 갑을 추적하여 붙잡아 창고에 가두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인계하였다. 한편 옆집에 살던 수의사 정은 A가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 정은 A의 동의 없이 A의 배를 절개하여 맹장염이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였으며 A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았으나 생명은 건졌다. 그래서 배점이 5점짜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쓰면 고득점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들 갑 12세, 갑의 강도죄를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갑 12세가 부모 A의 맹장염 치료비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한다는 게 예시문에서 뭐 이런 예시문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A와 갑이 아마 이게 뒤바뀐 게 아닌가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의 나이가 기재가 돼 있고, 다른 것도 보면 대부분 이제 나이가 기재가 돼 있어요. 수의사 정에게는 이제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아들 갑의 연령을 보건데 이게 A하고 기재가 잘못된 것 같진 않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갑의 강도죄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강도죄를 보면 이제 아들 갑 12세 강도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은행에서 돈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을 60세의 가방을 이제 뺏으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주를 했죠.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 중에 이제 무엇이 충족되지 않느냐면 범죄 성립 요건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에서 갑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강도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법하죠. 뭐 여기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뭐 긴급피관, 자구행위, 뭐 피해자의 승낙, 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가방을 훔치는 게 정당행위일 리도 만무하고 정당방위일 수도 없고 긴급피난도 아니고, 뭐 만약에 진짜 생각하려면 자구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긴급피난이나 뭐 자구행위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상식적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한다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승낙을 해줬으면 가방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위법성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책임인데, 책임 조각 사유는 이제 세 가지잖아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이하, 그리고 심신상실,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답은 일단 이렇게 나왔죠.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갑은 12세였으니까 형사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이 갑은 뭐 가방을 털건 아니면 칼을 들고 가서 뭐 은행을 털건 뭐 사람을 죽이건 어떻게 해서도 일단 형법상으로는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도 아니고요. 심신상실일 수도 있는 사람은 A였지만 어쨌든 A에 대해서 뭘 쓰라는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너 가서 저 가방 뺏어오면 뭐 너희 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게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치료비를 구하려고 12살 갑이 동분서주했다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참 하여튼 이상하긴 합니다. 12살 갑이 부모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에서 강도를 했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좀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을의 폭행죄인데, 을은 이제 갑이 12살 이 갑이 자기의 돈가방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걸 막다가 이제 뭐
너 이놈 새끼 하면서 이렇게 뭐 두들겨 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밀치기만 했거나 뭐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갑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폭행은 당연히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이제 법조문에 폭행죄가 있으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자기 정당한 이익 정당방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과 부정의 대립.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이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긴급 피난은 반대로 둘 다 정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여튼 피해야 되고 피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친 상대방은 그 피해로 인한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때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게 뭐 개를 피하려고 이렇게 현관으로 뛰어든 그 경우였는데 그 집주인으로서는 누가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올 주거 침입을 막을 당연한 자기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개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내 뭐 생명 혹은 신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정대 정의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갑 12세에 가방을 뺏기 위한 가방을 뺏는 걸 막기 위한 폭행 행위는 이 정당방위에 해당이 돼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감금죄인데 병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아까 을이 이제 갑을 두드려 패면서 너 이놈 새끼 하면서 어디서 못된 짓이야 해갖고 이제 갑이 뭐 겁을 먹고 튀었든지 아니면 범행에 실패해서 튀었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병이 이제 30살 아마 뭐 남성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분이 이제 갑을 추적해서 뭐 12살짜리니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해야 뭐 금방 쫓아가서 잡았겠죠. 그래서 12살짜리를 잡아서 창고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한테 인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창고에다 가둔 행위 자체는 법조문에서 우리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이 병의 행위는 옆에서 보고 있던 이 현행범 얘가 이제 강도죄를 하다가 도망간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을 잡기 위한 행동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법령에는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232조에 있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상해죄인데 옆집에 살던 수의사 정은 A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정은 A의 동의 없이 A의 배를 절개했다는 부분입니다. A의 배를 절개를 할 때 A가 정이 이제 A한테 설명하겠죠. 당신 지금 뭐 맹장염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목숨 위험해. 빨리 지금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A가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승낙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수술 당사자 A가 승낙을 했다,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동의 없이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맨 마지막 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생명은 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A가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생명을 건졌으니까 당연히 이 수의사 정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배를 가른 행위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승낙을 해주는 거죠. 사후라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사전 사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의 여부에 있어서 동의가 사전에 있었으면 피해자의 승낙이고 사후에 나중에 이뤄지면 추정적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 범죄 성립 요건의 전반적인 부분, 특히 이제 위법성과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왜 굳이 뭐
아들 값을 이렇게 12살짜리로 책정을 했을까? 차라리 이게 형사 미성년자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신 것 같긴 한데 뭐 강요된 행위, 뭐 기대 가능성 이렇게 적는 기대 가능성 문제는 또 다른 거에 출제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 A13번 문제가 이제 기대 가능성 문제인데 가족을 납치해서 뭐 돈 갖고 와 이렇게 해서 뭐 횡령을 이제 회사 현금을 이제 50억을 횡령하게 한 그런 사건들, 그런 강요된 행위, 기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형법에서 이 파트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공부가 좀 덜 돼 있으시면 문제 하나, 뭐 배점 아까 같은 게 5점짜리잖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문제가 5점짜리 그냥 놓치는 거예요. 5점이 배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학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풀이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